자,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그 운동법에서 등장성이랑 등척성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장성은 움직임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팔로 치면은 굽혔다 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이죠. 우리가 말하는 움직임이 있는 게 등장성이고, 등척성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힘을 주고 빼면서 근육을 유지시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척성 운동이란 뭐냐? 1번이죠. 석고봉대 환자는 다리의 관절 가동을 하지 않고도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제 보통 우리가 석고봉대 한다 하면 그쪽의 근육이 약화가 돼요. 대부분 우리가 회봉대, 석고를 하면 적어도 2개월, 3개월 동안 그거를 못 쓰게 되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케겔 운동. 우리 회음부 근육을 강화했다가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제 요실금도 예방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자궁 밖의 회음부도 강화가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8번. 검사 후에 수분 섭취를 증가해야 되는 검사는 뭔가요? 이건 여러분 아시죠? 조영제를 집어넣고 검사를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장 같은 데에 엑스레이가 찍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조영제. 그리고 대변에 나올 때 약간 희끄름한 회색이 나와요. 대변 속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미간조영술. 그 다음에 29번. 아기가 성장 발달을 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방향성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거 그 아동간호학에 나왔었잖아. 두미 법칙. 머리서부터 아래쪽으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몸체에서 이 말단 부위로 발달한다는 얘기.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면은 봐봐. 돌 정도 된 아이에게 과자를 주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우리 그 애기들 과자 같은 거 줘봤잖아. 대표적인 그 애기들 주는 과자 뭐 있었어? 새우깡, 바나나킥 이런 거 주면 이렇게 주먹으로 잡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발달이 되면 요렇게 잡고 먹잖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밀하게. 설마 여러분 지금 새우깡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향이 있어요. 발달 방향이. 무작위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2번이죠. 친구들 옆에서 놀고는 있지만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3세 미만의 유아기에는요, 사회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세 반과 그 위에 반을 반드시 나눠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잘 놀아. 가서 자세히 보면 다 따로 놀아. 이게 유아기야. 여기서 유자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젖이라는 전유자가 아니고 유람 다닌다, 돌아다니는 거죠. 얘네들은 이때 정처 없이 걸어가. 어떤 목적이 없어. 그래서 애기들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3살, 4살, 3살 이런 애들. 걸을 수는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한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유아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사회성을 보이려면 그 다음 기인 학령정기로 가야 됩니다. 학령정기는 3 내지 6세. 그 다음에 고위험 산모는 누구냐? 우리가 산모도 이제 우리가 보통 35세가 지나면 조금 산모로서 생식 기능이 떨어지고 태아 발달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8세 여성 좋은 건강한 여성이죠. 대도시 거주랑 고위험 산모는 상관없습니다. 주말 부부인 여성, 첫 아기 낳고 2년 된 여성. 첫 아이 낳고 2년 된 여성은 가장 바람직한 털 조절을 한 거야. 왜냐하면 첫 아이 낳고 2년이 되고 임신이 돼서 아기를 낳으면 3살 터울인 거야. 답은 5번입니다. 침요법 시 침이 구부러진 걸 뭐라 그러느냐? 이 침의 상태는요,
만침이죠. 만침. 5번이야, 5번. 여기서 만자가 커브란 뜻이야. 구부러져 있다. 그 다음에 33번. 손톱에 윤기가 나게 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오장육부 중에 오장이 뭐냐? 심간비폐신 중에 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성인간호도 들으셨고 해부생리도 들으셨고 어떤 질병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몸의 장기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어느 장기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중요도로 봤을 때 간이 간장약 선전할 때 나오잖아. 내 몸이 1000냥이면 간은 9000냥이다. 간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대사작용도 하죠. 해독작용도 하죠. 그 다음에 태생기에는 조혈작용하죠. 이런 모든 것들. 간 기능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간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성분들을 간에서 한 번 더 어떻게 한다? 해독해주는, 분해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 수치가 높다는 뜻은 뭐냐면 분해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간 기능 검사를 하면 그 수치가 40에서 50 아래여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근데 심한 경우는 300 나오는 사람이 있어. 200, 300, 400. 간 기능이 거의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사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간은 당연히 섭취하지 못하지만 돼지간, 소간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그 동물의 이런 장기를 먹는 거를 부속물이라 그래. 부속물. 외국에서는요 부속물을 많이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부속물 많이 먹죠. 근데 이 부속물 중에 간 섭취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영양분이 많다는 거죠. 영양분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에는 글리코겐이라는 다당류가 저장돼 있죠. 우리가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었을 때 나머지 음식은 그럼 어디에다 저장하느냐? 음식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영양분으로 저장하는 거야. 간에 저장돼 있죠. 글리코겐.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지방 음식과 과다한 음식 섭취를 하면 이게 바로 지방간이야. 지방간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식이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옛날 잘못 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를 못 먹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이제 흔히 말해서 빈곤층이라고 얘기하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만 먹거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 먹거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넉넉히 먹고 있고 넉넉히 먹는 걸 떠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오버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너무 고단위 지방, 고단위 탄수화물 등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그게 지방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간 검사를 하면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다 중년, 우리가 중년을 한 50이라고 봅시다. 5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표, 인구 출산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인구 출산에서 생명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미래에 몇 년을 살 수 있느냐. 평균 수명을 계산했을 때 보통 이제 40 정도 되면 하프를 산 거죠. 반을 산 거죠. 근데 50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영양 섭취를 과다하게 한 경우는 거의 다 가벼운 지방간이 돼요. 가벼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도 아마 정밀 검사하면 가벼운 지방간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치수는 무엇이냐? 치수는요. 칙은 우리가 치아의 뿌리에 가장 가운데 있고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가 왜 똑같이 그 충치
치아후식증이 생겨도 신경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침범한 깊이가 깊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경치료 심하게 할 때는 마취하고 하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야. 탐침은 뭐냐? 탐침은요. 자, 여기 지금 요게 뭔지 아시죠? 이게 치경이에요. 치경.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렇게 이빨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비춰보는 거 알지? 한쪽은 거울이잖아. 이거 거울로 비춰보는 거지. 우리가 이 안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여기다 안에다 해서 집어넣고 치경. 그 다음에 여기서 탐침은 뭐냐 하면 여기 요거죠. 요거 꼬부라진 거.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거죠. 탐침. 답은 3번이야. 그 다음에 36번 보건관을 봅시다. 위의 의료 폐기물 중 혈액오염. 이거는 당연히 사용한 혈액팩이지. 혈액팩 있잖아. 우리가 수혈하고 남는 혈액이 들어있던 팩. 수혈하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가 남아있잖아.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집단 교육에서 왕래식 교육 방법을 고르시오. 제가 얘기했죠. 교육 방법 중에서 일방식과 왕래식이 있다. 우리 원격 강의는 대표적인 일방식이죠. 선생님은 열심히 얘기하고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듣기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좀 일방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왕래식은 서로 왔다 갔다. 대표적인 게 토론, 집단 토론, 버드 섹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범도 마찬가지죠. 보여주면서 서로 얼마나 숙지했는지도 알아보고 물어보고.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강의가 일방식 방법이고 일방식 집단교육 방법이고 대중매체 포스터 비디오 상영은 이건 뭐야? 매체 중심 교육. 매체 뭔가 중간 매체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38번 임산부들에게 모유수유 교육 후 평가 방법. 이 관찰법이라고 그랬잖아. 모유수유 교육, 그 다음에 인슐린 그 주사법, 그 다음에 신생아 목욕법 이런 거 다 관찰법이죠. 제대로 하는지 보는 거. 여러분이 배운 주사법,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알에서 용액을 빼는 거. 이것도 선생님이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 실물이나 실제 상황 교육의 장점은 뭡니까? 흥미유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간호조무과정은요. 여러분이 병원 실습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실제 상황 교육이죠. 여러분이 이제 몇 명은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특별히 역할도 없는데 이거 몇 개월씩 실습해야 돼? 그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근무할 말하자면 장소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실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병원 실습 가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물론 도움을 주지만 그게 아주 결정적인 도움 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과 우리의 관계, 우리 실습 보내는 학원 입장은 어떤 거냐면 악어와 악어새야. 그러니까 실습생이 와서 바이탈이라도 도와주고 드레싱 용품이라도 같이 갖다 주고 옆에서 환자라도 잡아주고 이런 상황으로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배우는 도움을 받는 거야. 일부분 학생들은 그런 생각 좀 해요. 나 이거 병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보기만 하고 나한테 시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일 계속 하라고 그러고 바이탈만 몇십 명 시키고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의사 간호사도 다 의학과 간호학과 다닐 때 그런 식으로 배운 거지. 의학과 나왔다 그래서 오자마자 너 수술시켜? 그건 아닙니다. 간호사라 그래서 투약 빨리 이렇게 해서 해?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 교육이죠.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보건위생 방역, 사회보장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역보건 조직의 기술 지원, 보건복지부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술지원, 기술지도. 그 다음에 41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 무엇이냐? 1번은 무슨 사적보험이야. 사회보험이지. 사회보험. 임시보험?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뭐 들어야 돼? 국민건강보험 들어야 돼요. 강제보험이에요. 보험료 강제징수예요. 여러분이 지역보험 회사에 다닐 때 사회보험은 아예 월급 줄 때 딱 띄고 주잖아. 월급 줄 때 딱 띄고 준다면 지역보험은요. 만약 보험료 안 내죠. 차압 들어옵니다. 자동차 차압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사회보험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험 내고 있으면 월급도 차압할 수 있어요. 지역보험 안 낸 거. 당신 6개월 동안 뭐 100만 원 밀렸다. 차압 들어옵니다. 강제보험이에요. 강제보험.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틀린 말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낸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지역보험에서는 재산이 많으면 많고 재산이 적으면 적게 냈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대우는 똑같습니다. 차등하면 안 돼요. 차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질병 발생에 따라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조정될 생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실손보험을 아주 손을 많이 본대요. 변경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는 보험료는 또박또박 내고 안 쓴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자기가 안 아프니까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나는 보험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병이 안 나는데 병원 가서 사용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손보험을 들었다는 거를 기화로 오바해서 진료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보험료를 많이 쓴 사람에게 사보험, 보험회사에서 적게 지급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손보험 들었다는 것만으로 상습적으로 그 보험료 청구를 하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과잉진료 받고 있어. 2주 진단 나왔는데 우리가 바쁜 사람은 1주만 치료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4주 입원을 해서 청구를 해. 봐봐. 우리가 보험 처음에 들 때 나오는 거 봐봐. 입원 하루당 3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 입원해 있으면 그 사람은 입원비만 90만 원이 보험회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다 적자래요. 선생님처럼 5년 10년 들었는데 1년에 10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 갖다 바친 거야. 선생님이 매달 갖다 바친 거를 누군가 펑펑펑 써서 적자래요. 그래서 보험료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를 엄격히 제한하는 거야. 불필요한 거를 많이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비급여를 상습적으로 쓰는 사람, 그걸 이제 비급여를 쓰고 청구한다는 거지.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안 아플 때는 보험을 쓰지 않고 봐봐.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 사고 안 났으면 그거 그냥 날아가는 거야. 1년에. 내가 120만 원 가지고 자차까지 싹 들었는데 나는 1년 동안 사고 하나 1도 없었어. 무사고야. 5년째 120만 원씩 5년 600만 원 보험회사에 냈는데 나는 하나도 혜택 못 받았어. 대표적인 게 선생님도 사고 없어. 사고 워낙 조심스럽게 다니기도 하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주행도 안 했고 이제 그런데 다 보험료는 제대로 내야 되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야장창 병원에 사는 사람도 있다. 선생님 그래 보는 게 소원이야. 시간이 없어서리 입원하고 싶어도.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3번이게요. 질병 발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42번 실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는 뭐냐? 고용보험이잖아. 근데 요즘 고용보험도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6개월 다니다가 저 잘린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3개월 받고 3개월 동안 땅땅땅 놀다가 또 한 1년 6개월 뭐 조금 다니다가 저 잘린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또 3개월 받고. 상습적인 사람이 많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루저야. 자, 43번. 밀폐된 실내에서 CO2 농도가 높아서 두통, 구토, 현기증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군집독. 군집독. 사망까지는 안 가요. 불쾌하고 어지럽고 메시껍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의 밀폐된 지하철에서 출근 시간에 꽉 차서 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산소 부족을 느끼는 거지. 5번이죠. 환기. 얘기했죠. 편안한 환경에 이른 환기다. 44번. 상수도 식수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항목. 대장균이죠. 근데 상수도는 발견 안 되지. 상수도는 폐쇄된 파이프를 통해서 오잖아. 근데 이제 약수 같은 거 여러분 꼭 보세요. 대장균 검출, 식수 불가. 그러면 손만 닦아야 돼. 근데 손 닦는 것도 찝찝하다. 그지? 대장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45번. 우유의 단백질을 살균하여 보관하는 방법은 저온살균법이죠. 근데 이제 저온살균법으로 60에서 65도씨에 30분이나 하는 거는 우리가 파스테르 우유고, 이게 파스테르 법이죠. 파스테르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파스테르 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연구하는 아주 그 시설이 잘 돼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먹는 우유는요, 초고온 살균법인 거 아시죠? 125도씨에서 2 내지 3초. 그냥 우리가 먹는 그냥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우유 이거 다 초고온이야. 그 다음에 46번. 유해가스 발생 시 이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뭐냐? 방독마스크죠. 방독마스크. 그 다음에 47번. 장기 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거. 이게 시설급여입니다. 아예 거기서 사는 거죠. 그 다음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달 과정 중에 3차 의료기관이 이게 바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종합병원 중에서도 이렇게 그 병상수가 500베드 넘는 거. 답은 5번이에요. 5번입니다. 그러면 500베드가 넘지 않은 100베드 이상의 종합병원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2차 진료기관이야. 3차 아니야. 2차야. 알고 계세요? 요전 시험에 나왔습니다. 종합병원의 기준 병상수는 얼마냐? 100베드. 100베드 뜻이 뭐라고 그랬어? 하루 동안 그 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이다. 그러면 2000베드도 있어요. 2000베드. 하루 동안 그 병원에 2000명이 입원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49번. 환자를 진료할 때 진찰료, 검사료,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등에 따라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거 행위배수까지. 행위배수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사후청구제도죠. 사후청구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를 받을 때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그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 청구를 하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국비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정도요. 여러분을 다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며칠 동안 출석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용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강료는 여러분 한 달 수강이 끝나고 약 20일 뒤에 나와. 청구를 해야 나와요. 청구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제3자 지불제도지. 그 다음에 50번. WHO의 지역사무소 중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딘가요?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6군데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전파되는 거 아시죠? A형 간염은 경구. A형 경구, B, C 혈청. 답은 3번입니다. 오염된 주사기. 52번. 성공적인 공중보건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 여러분, 저 모두 포함.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몽땅.
53번 매개물이 없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내가 얘기했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점막전파 성병이죠. 성병. 스킨이 아니라 점막입니다. 답은 1번.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후속 조치는 뭔가요? 자, 엑스레이 촬영이죠. 엑스레이 촬영. 답은 4번이야.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환을 골라보세요. 이거 예전에 공부한 겁니다. 홍역, 소아마비, 유행성 이하선염. 2번이죠. 2번. 다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만성퇴행성 질환의 특징은 무엇이냐? 만성퇴행성 질환은 퇴행이라는 얘기가 뭐야? 점점 심해지는 게 퇴행이지. 대표적인 게 관절염이야. 관절염. 5번이죠. 약간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그래서 퇴행성 질환은 유지를 목적으로 해요. 유지. 퇴행성 질환은 완치는 힘들어요. 완치는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돼. 모든 인체는요. 한 번 손상이 되면 100% 원상복구는 조금 힘들어요. 100%. 마치 우리가 기계가 고장나서 완벽하게 고치지 않는 한, 아예 그냥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한 그 기능이 부실해지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컵을 깨트려 붙여도 100% 원상으로 못 가. 만성퇴행성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노후의 노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만성퇴행성 질환이에요. 노인들을 제일 괴롭히는 거. 답은 5번이야. 그 다음에 인구의 성비에 대한 거. 뭐라 그랬어 내가? 여자 100명당 남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성비는 굳이 두 개 얘기 안 해도 돼. 성비가 110입니다. 그러면 밑에 분모로 여자가 100명 깔려 있는 거야. 성비가 90입니다. 그거는 여자 100명에 남자 90명인 거야. 답은 1번이에요. 자, 가정방문의 우선순위상 가정방문 순서가 올바로 된 건 뭐냐? 여기서 신생아가 제일. 만약 미숙아가 있다면 미숙아가 앞에 있어야 되죠. 1. 미숙아, 2. 신생아, 3. 임산부, 마지막에 전염병 환자. 내가 얘기했지? 왜 전염병 환자를 가장 뒤에 가야 되느냐? 전염병 환자를 앞에 가면 그 환자의 균을 뒷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1, 2번 중에 답이 있는 거야. 임산부보다 신생아가 더 급하죠. 1번이야.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환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우리가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1순위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잠잠히 들어주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감정이 다 틀리거든. 근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고수야. 그러니까 다수가 모여 있을 때 유난히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인간의 의사소통은 왕복이거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고. 근데 치료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뭐야? 그 사람의 문제점을 내가 발견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의사소통이죠. 여러분이 교실에서 하는 수다 아니야. 수다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왔다 갔다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너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이게 의사소통이잖아. 답은 3번이야. 지역사회 간호사 없이 중요한 것을 고르세요. 지역주민 참여. 지역주민을 위하는 건데 지역주민이 모른 척해? 소용없어요. 자, 백신 맞으세요. 백신 맞으세요. 안 맞으면 끝이야. 미국의 그 코로나 사망자 중에서 99%가 백신 안 맞은 사람이었다.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주관적으로 코로나 부작용 많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맞을래. 그런 사람은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생님 생각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치료비 청구해야 돼. 뭐 1인당 몇 천만 원씩 들고 있는 이 마당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61번 당뇨 환자의 발관리. 발톱을 일자로 자른다. 꼭 끼는 신발 신으면 어때? 피부 손상 오잖아. 여러분이 옛날에 구두 처음 신으면 까지잖아. 그 다음에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은 이거는 약간 온도가 높은 물이란 뜻이지 미지근한 물은 아니야. 맨발로 다니지 말라 그랬지. 샌들 신지 말고.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로션? 발가락 사이에 굳이 로션 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건조시키면 돼요. 가벼운 보습제죠. 보습제. 그 다음에 인체의 비타민들을 합성시켜주는 강선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 특성은 뭔가요? 치매 유병률 증가죠. 이거는 고령화와 관계 있어요. 옛날에 194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죠. 40대, 45세인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1900년대는 30몇 세였다는 얘기 아니야. 1945년 그 해방될 때 40몇 세란 얘기는 1900년도 초반에는 30몇 세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죽었지. 리얼하게 말하면요. 평균 수명이 낮으면 치매 걸리기 전에 사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기본이 여자는 85세 정도 된 거잖아. 오래 살다 보면 어때? 치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뇌도 퇴행합니다. 관절만 퇴행하는 게 아니라 뇌도 퇴행해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서 2차 예방 내가 얘기했습니다. 1차, 2차, 3차 여러분 다 아시잖아. 1차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내 몸을 유지 관리하는 게 1차야. 그 2차는 뭐야?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내가 그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해서 검진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검진이 1차인 줄 알아? 아닙니다. 건강검진 2차입니다. 자, 그러면 64번에 어떻게 해야 돼?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치료. 그래서 요즘 중학교 들어가면 사춘기 때 이런 그 약간의 정신질환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때부터 요즘 애들이 조숙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담임들이요.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를 탐색합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 6학년만 돼도 정신질환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반사회적인 성격,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 원래 사이코패스를 영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정신이 병든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젊은 애들도 요즘 요약해가지고 사페라고 부른다며. 사페. 근데 그게 영어 뜻을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코가 정신적이라는 뜻이고 패솔로지가 병리학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병든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든 사람이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어저께 뉴스 보고 선생님 무서웠어. 뭐냐면 어떤 50대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가 단순히 길을 안 비켜준다고 다짜고짜 목을 졸랐어요. 목을 졸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려서 그 여자는 산 거야. 생각을 해봐. 내가 걸어가는데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도 그 남자는 내가 길을 안 비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방구도 없이 달려들어서 목을 조른 거야. 근데 뭐 자꾸 보니까 뭐 폭행, 뭐 팔범? 상습적인 남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병들지 않으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가 정말 길을 안 비켜줬어. 그렇다고 목 조르진 않죠.
그런 게 과연 어느 순간 50대에 어느 순간 온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사람이 8번이나 폭행죄로 전과가 있다는 뜻은 뭐야? 상습적인 거죠. 정신이 병든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딴 사람을 해코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그런 감정을 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가 그런 걸 사람다운 거죠. 그게 인격이죠. 인격이죠. 아무나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폭력을 휘두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뭔가 감정에 골이 깊어서 파이팅을 한다. 싸운다. 그러면 그런 행동이 유발돼도 원인이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람은 원인이 없잖아. 길도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되나. 아무래도 갑옷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갑옷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5번 정신건강증진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5번이죠. 정신질환을 예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동간호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보육환경,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이게 많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 이건 이제 너무 적다고 한번 문제시된 적이 있어요. 4시간 동안 인권교육 받고 어떻게 제대로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7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누구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보조. 3번이에요. 적골사는 뼈 맞추는 사람, 안마사는 안마하는 사람, 침사는 침 놓는 사람, 구사는 뜸 뜨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간호간병 서비스를 해. 그 다음에 법정 제2급 감염병은 폐렴구균. 1번입니다. 헌혈 시 헌혈 대상자에게 측정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혈압, 맥박, 체온, 가로하세요. 추가, 체중. 여자 45kg 미만, 남자 50kg 미만은 헌혈 못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전체 혈액량에 비해서 우리가 400cc의 혈액을 뽑을 때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너무 몸무게가 낮은 사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실기간호 들어갑시다. 무의식 환자가 앙하이로 누워있을 때 고관절의 외회전 방지, 이게 대전자 두루말이야. 여기는 좀 어려운 말이 좀 몇 개가 들어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대퇴부가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4번입니다. 복부 진찰 시 복부가 이완되는 적절한 체위는 배횡하이. 이거 어저께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지 억제를 할 때 순환장애 예방간호는 무엇이냐? 2시간마다 보호대를 풀고 관절 운동을 가볍게 시키고 혈액순환을 관찰해야 됩니다. 마냥 묶어두는 거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풀어줘야 돼. 73번 74번 요오드 조영제를 투여 후 CT 검사 시 부작용. 이게 쓰세요. 알러지 반응. 요오드 조영제를 넣을 때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알러지 있냐? 알러지 있냐? 3번이야. 요추천자 시 자세는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말한 새우등 자세죠. 등을 동그랗게 구부리고 무릎에 가슴이 닿게 해서 되도록 척추 사이가 벌어지게. 왜? 그 벌어진 틈으로 주사 바늘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추천자 시. 여기서 천자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뚫는다. 구멍 낸다. 척추와 척추 사이로 바늘을 집어넣어가지고 척수액을 뽑아보는 걸 요추천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6번 대장 내시경 전에 준비해야 할 간호는 뭐냐? 하재 복용. 대장 내시경 하기 전날 병원에서 주는 약물 먹고, 옛날에는 이렇게 버틀에다가 가득 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만한 거를 먹고 물을 1.5리터 정도 마시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먹으면 굉장히 역겨웠대요. 선생님은 요즘 조금 주고 물 먹게 하는 것만 해봤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
근데 문제는 뭔지 알지? 계속적으로 배변을 해야 돼. 4번 동맥혈액가스 분압검사 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맥혈 속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있냐. 이게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예요. 그러니까 동맥혈의 가스 분압 검사에서 산소 포화도를 검사했을 때 산소 포화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원활한 호흡이 안 되고 있고 몸의 산소 농도가 낮다는 뜻이야. 2번이죠. 얼음통에 넣어서 빨리 검사실에 갖다 준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왜? 가스 성분이 변할 수 있어. 온도가 높아진 데서 그냥 두면. 78번 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갈 때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 요즘 병원에서 다 이거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영희 씨 이렇게 부른 다음에 앞에 오면 성함을 말해보세요. 가장 정확한 방법. 답은 5번이에요. 정맥수에 연결한 자의 환희를 갈아피는 방법은 상의를 입을 때 수액 연결 쪽부터 입히고 나머지 자유스러운 손은 나중에 입히고 그 다음에 상의를 벗길 때는 수액 그 자유로운 손을 먼저 벗겨서 수액을 벗기는 팔이 더 편안하게 빠질 수 있도록. 답은 2번이야. 위관 영양 후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30에서 60cc의 물을 마지막에 주입하는 이유는 위관의 내부를 청소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표현을 뭐라고 썼는지 알아? 위관 개방 유지. 위관이 열려 있도록 해야 된다. 끈적거리는 거를 먹이고 나서 아무리 우리가 유동식이라 그래도 완전 물은 아니죠. 뭔가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걸 먹였잖아. 그럼 이 위관 내부에 그게 끈적거리는 게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물로 한번 씻어내려야 돼. 답은 2번이야. 위절질술 환자의 덤핑 신드롬 예방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지방 식이, 농축된 영양분을 물을 많이 주지 말고 자주 조금씩 먹여야 돼. 1번이 1번. 그 다음에 협심증 환자가 왼쪽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낄 때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뭐예요? 니트로그리세린. 니트로그리세린은 혀에서 녹여서 먹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좁아졌던 협심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5번이야.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 후 기침과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는 이유. 안압상승. 그리고 백내장 수술한 눈을 위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눌리지 않게. 답은 3번이야.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안대 해줘요. 요즘은 플라스틱 안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옛날에는 그 꺼즈 안대 해줬는데 요즘은 아예 이렇게 동그란 플라스틱으로 딱 해서 플라스터로 딱 고정하면은 거기를 누가 탁 쳐도 눈에까지는 충격이 안 가. 자궁이완으로 인한 산후출혈 시 자궁 저부 마사지. 내가 얘기했지. 자궁은 위쪽에 있는 게 저부야. 여기 바닥이란 뜻이야. 분만 후 최소 몇 시간 동안 자연배뇨가 없을 때 보고 하나. 6시간. 모성가다에 나왔습니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체중 3kg로 태어난 신생아의 12개월 후 정상 체중은 9kg. 3배. 보통 9kg 다 넘어. 요즘 애기들 다 돌되면 저기 10kg야. 87번. 신생아 목욕시간으로 옳은 거. 목욕시간 5 내지 10분. 하기야 뭐 3kg 신생아를 뭐 30분 닦일 것도 없어. 그 다음 88번. 왼쪽 다리를 다쳐 보행이 불편한 환자가 목발 보행을 한다. 그러면 다친 다리 앞에 목발을 올리고 왼발이 쫓아가고 마지막에 오른발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발을 사용할 때는 내가 아프거나 마비된 다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목발이랑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답은 2번이에요. 24개월 된 영유아의 고막 체온을 잴 때 귀의 방향은 어디냐? 후, 하, 방. 배설량을 측정할 때 배설량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1번이죠. 1번. 토사물.
이제 g을 잴 수는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토사물을 토했다. 메모해야 되는 겁니다. 정맥주사는 이거는 섭취량이잖아. 혈액투여 섭취량. 가글은 뭐야? 행고되는 건데 뭐가 섭취야? 발화는 그냥 발화는 체크 안 해요. 심한 발화. 그래서 원래 섭취량보다 배설량이 약간 적은 게 정상이에요. 여자 환자의 단순도뇨관 삽입 시 간호는 무엇이냐? 대음순을 닦고 소음순을 닦고 요도에서 항문적으로 닦고. 3번. 유치도뇨 환자 간호는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지 않게 매달려 있어야 돼. 가장 아래에 있지만 바닥에 끌리면 안 돼. 오염되니까. 금속 수술기구 고압증 비멸균. 아시죠? 드레싱캔, 호셉차, 수술도구 이런 거 다 고압증 비멸균 합니다. 수분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죠. 스테인리스 스틸은. 그 다음에 멸균 용기 소독모품을 다루는 방법으로 옳은 걸 고르세요. 뚜껑을 들었을 때는 아래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놓을 때는 뒤집어서 놓는다. 자, 보세요. 여기 드레싱 캔이 있다. 들고 있을 땐 이렇게 놓고, 바닥에 놓을 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멸균된 내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답은 2번이야. 오염된 격리 가운을 벗는 방법을 말하세요. 가운 안쪽에서 겉면을 잡고 뒤집어 싸면서 벗어. 1번이야 1번. 그러니까 외부가 오염이 됐으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벗으면서 뒤집어. 왜? 오염된 겉면이 속으로 들어가. 96번. 종아리 부종을 감소하기 위한 붕대법은 이거를 나선 절전대라고 그럽니다. 2번이. 나선 절전대는요, 굵기가 변하는 부위. 발목서부터 올라가면서 굵어지잖아. 거기를 싸기 좋습니다. 2번에 2번.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가는 곳에서 굵은 쪽으로 싼다고. 그 다음에 97번. 노인 환자 통목욕 시 사고 예방은 뭐냐? 깔판을 반드시 깔아줘야지. 바닥에 미끄러지.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골절되는 분 많아. 목욕탕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일단 목욕탕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그러면 바닥에 비눗물이 있을 수 있잖아. 답은 5번이야. 대상자의 의치 간호는 세면대에 수건을 깔고 세척해 줍니다. 건조하게 보관하지 말라 그랬지. 물속에 집어넣어야 돼. 왜 휴지에 싸서도? 크레졸? 아니죠. 3% 크레졸은 이거 대변 소독하는 데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알코올로 왜 닦어? 99번. 새로 입원한 환자가 불안해하는 경우 환자의 간호 방법은 뭐냐? 병원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일종의 소개죠. 우리가 집에 손님 왔을 때도 가장 먼저 어디를 알려줘야 되는지 알지? 화장실 알려줘야지. 화장실. 그 다음 100번. 치매 환자가 자꾸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자연스럽게 한번 같이 나갔다가 손잡고 같이 들어오면 돼요. 치매 환자는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규제를 하면 안 돼. 복잡한 게 뭐야? 할머니 밖에 나가면 자동차 있잖아요. 사람들 많잖아요. 다치니까 안 돼요.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 심플하게 해야 돼. 그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치매가 제일 무서워. 자, 점심 식사 하시고 이따 12시 55분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